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권에서 이제 용익물권을 지금 보고 있죠. 이제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 종류에는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과 이제 전세권을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법조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물이 타인의 토지라고 돼 있거든요. 타인의 토지를 어떤 목적이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하여. 자, 이 표현은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의 경우는 타인의 부동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타인의 부동산, 토지 또한 부동산인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도 있겠죠. 자, 이처럼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이 물권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배운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볼 겁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타인의 제 법조문에는 타인의 목적물이라고 썼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토지나 부동산이 아니라 목적물,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렇다면 이 임대차 계약도 목적물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수익의 개념에 비춰볼 때는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권의 강의를 마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볼 거고요. 이렇게 함께 보는 이유는 물권으로 취급되는 지상권, 전세권과 비교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혼동스러운데 물권과 채권인 임차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상황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차권이에요. 그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권은 그렇지 않죠. 물권은 등기가 되면 계약의 기초와 상관없이 누구한테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고요. 반면에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전제로 해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관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물권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다만 물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함께 볼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본 다음에 이건 민법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특별 규정 있죠. 그 다음에 상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한꺼번에 순서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물권과 채권인 임차권의 차이점을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법은 사실상 물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 변제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실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효력들은 물권의 효력과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는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권처럼 취급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도 염두에 두면서 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렇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럴까는 어떤 비교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함께 일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전세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애우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자주 출제되면 계속 가급적이면 언제 출제됐다는 걸 제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게 뭐 30회 이전에 뭐 27회, 25회 그런 경우 딱 한 번 출제된 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지문을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 입장에 있어서는 좀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워낙 그 물권표는 설명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수험생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권. 전세권은 이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뭘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용익물권, 지상권, 지하권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런 표현 없었죠? 근데 전세권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거다. 사용, 수익이니까 용익물권이겠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며, 자, 기존의 지상권과 지역권은 딱 사용, 수익한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 특징은 또 있어요.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사용 수익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용의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또한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변제 효력의 특징이 뭐냐면 담보물권, 즉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후단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지급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전세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전세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권의 성격, 사용수익의 용의물권의 성격과 이 담보물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전세권은 용의물권의 성격도 있고 담보물권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격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이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계약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존속기간 만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간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정하고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용의물권의 성격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도 있겠지만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에 의해서 만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용의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용의물권의 성격은 사라지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남겠습니다. 그럼 담보물권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죠? 이 담보물권을 통해서 담보되는 채권이겠죠? 그래서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피담보채권은 결국은 뭘까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겠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세금, 내가 줬던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든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든 아니면 일방적 해지로 인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용의물권의 성격, 그 위에는 용의물권의 성격을 얻고 담보물권의 성격만 낳는다. 왜냐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의물권 성격이 있을 필요 없죠. 용의물권은 뭐죠? 사용 수익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뭐만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돌려받는 일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조물을 인도받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게 관계겠죠. 따라서 담보물권의 성격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돈을 복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담보인 겁니다. 즉 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왜냐하면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기 때문에. 자,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숙지 되셨겠죠? 자, 이 개념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32에 출제됐습니다.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성립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요소이다가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 자, 금전으로 소소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이 표현 자주 출제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전세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을까 싶은 의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반드시 금전을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아파트 전세할 때 채권적 전세이겠지만 현시 그 실무 관행상은 보통의 아파트 경우는 채권적 전세예요. 말은 전세라고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안 해요. 어느 경우냐? 주택의 경우는 한남동처럼 수십억 전세금이 수십억 하는, 물론 뭐 수십억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겼는데 수십억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오히려 상가 임대차에 이제 전세권이 많이 활용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수십억. 이제 그런 경우에 전세할 때는 돈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좀 낯선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 전세권자가 있고요. 보통 돈을 준 사람이 전세권자잖아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를 끝나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전세권자가 아니라 제3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출이 많이 됐는데 좀 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와 제3자가 합의하에 전세금을 아니면 기존 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전세권자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효성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나 아니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겠죠. 그래야만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서 이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근데 일정한 경위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제3자 합의하에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전세권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는 이 사람한테 존속기가 만료되면 전세금을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런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전세권을 공부를 할 때 좀 낯선, 이게 왜 그렇게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법원은 이 사안의 그 특수성에 그 사안을 봤을 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택공사가 있어요. 신축공사, 주택 신축공사가 있으면 이제 도급인, 건축주라고 하죠. 건축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는 시공사, 도급, 건설 계약을 하겠죠. 건설. 보통 도급 계약입니다. 근데 건축주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대금을 줘야겠죠. 그럼 시공사는 도급이니까 어떤 일을 하죠? 공사를 완공한다. 결국은 신축공사, 주택을 건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계약금을 받고요. 선급금을 받고 기송고에 따라서 얼마씩 중간에 줘야만이 시공사는 재하청을 주거나 하는 방법들을 자재를 사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표본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데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주나 도급인이, 그러니까 도급인이 건축주거든요. 이제 도급인이라고 건축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축주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계약을 하냐면 네가 일단은 시공사야, 내가 계약금은 얼마 줄 수 있는데 일단 네가 공사 대금을 마련해서 집을 지어줘.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분양을 해서 돈을 갚을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게. 갚을 게 아니라 공사 대금 지급할게. 후불로. 그런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 대금 대신에 구분 소유의 목적물인 매토시를 너한테 주겠다. 대물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거리가 없거든요. 소규모 공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시공사는 그런 조건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 후에 그 분양 대금으로 주겠다, 아니면 대물 변제 조건으로. 근데 100% 대물 변제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공사 대금의 일부는 대물 변제, 돈 대신에 구분 소유 목적물로 매토, 뭐 101호, 2호, 102호 이렇게요. 총 10세대가 있으면 2세대. 나머지는 분양 대금을, 분양을 통해서. 그런데 공사를 마친 후에 부동산은 경기를 타거든요.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물 변제도 사실은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굳이 대물 변제를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일부를. 어떻게든지 현금 마련이 목표일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면 분양이 안 되면 전세를 놔요.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 보증금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소규모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서 많습니다. 다세대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대금 충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전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공사가 하청을 줬어요. 하청업체가 있으면 시공사는 이 사람한테 공사대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 근데 시공사는 건축주한테 공사대금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시공사는 도급인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전세권에 전세금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아까 배웠죠. 반드시 현실로 지급할 필요가 없이 기존 채권을 가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전세금 대신에 이걸로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를 전세권자로 설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공사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의문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한 번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돈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건축주로도 돈 받을 게 있죠. 그래서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건축주가 합의를 해요. 내가 하청업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나도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야 너한테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 다만 전세권을 설정해 줄게. 전세권을 하청업체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건축주와 동의하에. 즉 시공사가 전세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인 거고요. 다만 3자 합의하에 전세권자 명의를 시공사가 아닌 하청업체로 정하는 겁니다. 3자 합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권에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건축주는 누구한테? 하청업체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건축주의 돈을 받게 되면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등 채권도 없어지겠죠.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이런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 현실에 인용하고 이 현실을 존중해주고 보호할 필요성을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도 이제 현재에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의 지급에 가로세워 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과거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아까 구분했었죠. 존속기간 만료 기준에서 그 내용입니다.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담보물권으로서의 그것은 자, 겸유하고 있으니까요. 전세권의 소멸을 경계로 하여 연접한다. 연접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 표를 그랬죠. 제가요. 수직선 놓고 전세권이 소멸을 경계했죠. 소멸이 언제 하겠습니까? 이게 용익물권의 성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만료, 아니면 합의 해지 등의 사유로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이전까지는 용익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나 해지로 끝나게 되면 용익물권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는 담보물권만 남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용익물권이나 그것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채권은 발생하면 즉시 담보물권이 된다. 잠재적으로 있다가 담보물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담보물권 나타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있다가 딱 용익물권 성격이 소멸하게 되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잠복해 있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2번 출제됐습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당사자가 주로 포인트입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자,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입니다. 전세권의 기본적 성격은 용익물권이에요. 물론 담보물권도 성격도 있지만 용익물권 성격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경우에 전세권을 용인할까?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그 유효성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채권 담보가 주로 만약에 only 사용 수익권을 전혀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 담보의 목적이 있다면 용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로. 근데 주로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장차 정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는데 용익물권 성격을 아예 배제한다면 즉 담보권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전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익물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이라면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즉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인데 만일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지문도 최근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경우입니다.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돈을 못 줬을 때, 소규모 주택의 공사와 관련해서 그때 유효성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러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채권담보, 근데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표현을 쓰게 되면 대부분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핵심은 용의물권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의물권 성격을 배제하게 되면 전세권은 담보권만 남잖아요. 그러면 용의물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물권 법정주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어떤 문구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이 또 나옵니다.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물권 법정주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게 앞 문장과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담보만을 위한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에 반한다? 물권 법정주에. 왜냐하면 이러한 용의 물권이 없는 오로지 담보 물권만 있는 전세권은 없거든요. 물권에. 법이 정한 물권, 즉 법이 정한 전세권은 용의 물권의 성격과 담보 물권의 성격이 함께 있는 것만 있지 담보 물권만 있는 전세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허용이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설정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물권 법정주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 유효성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낯선 문장들이 항상 상대방은 이건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에 위반돼서 그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전세권을 나한테 주장 못한다. 전세권이 유효해야만이 제3자에게 누구든지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등기가 무효면 전세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또 볼까요? 이미 한 얘기입니다.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 문구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동일한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고 경계선에서 이후에는, 즉 존속기간 만료로 용의물권의 성격이 사라지면 소멸되면 전세물권, 담보물권 남았죠? 그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든요.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거는 저당권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권에 써 있지만 존속기간 만료로 용의 물권의 성격이 소멸한 이후에는 담보물권의 성격만 있기 때문에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물상대의 규정들, 그리고 저당권에 대해서는 자체에 대한 그 경매와 관련된 저당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저당권 자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는 저당권에서 동일하게 언급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이 얘기는 임대차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일단 전세권 등기 설정 가능하다고 했죠. 반드시 현실로 수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해야죠? 임차인 명의로 해야죠. 채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유효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세권의 설정 계약이 끝나거나 합의해지거나 해지가 이루어지면 전세금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한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의미는. 자, 거기까지는 이제
뭐 시험에 출제된 건 아니지만 과연 이 이유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문제가 나오는지 의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삼자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분쟁은 임차인이 아니라 제3자니 임대 상대로 전세금 보증금 나한테 돌려도 그냥 임대인이 딴소리를 하는 거죠. 전세권자 아니다 너는. 왜냐면 그 전세금은 누구 거다? 임차인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이제 잘 나오는데 전세권 존속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속 기간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순위번호, 접수일자, 등기 목적 등등 쓰고 권리자 쓰거든요. 근데 접수일자는 2023년 6월 16일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존속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예요. 2026년 뭐 6월 30일까지. 즉 접수를 할 당시 존속기간은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7월 1일인데 이미 접수는 6월 16일이죠.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 즉 볼게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설정 등기는 언제? 2023년 6월 16일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존속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데 먼저 접수되는 것은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유효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저당권은 반드시 현실에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의 성격에는 용인 물권적 성격도 있지만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어요. 따라서 장래 그리고 기존 채권에 가름해서 기존 채권으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현수를 수수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어때요? 공사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유효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같은 구에 동해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는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접수번호 순위나 아니면 접수 일자를 따지지 이런 존속기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법상 순위, 물건의 순위할 때 양립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구에 있으면 순위번호로 따지고요. 같은 구가 아닌 경우는 접수일자로 따지는데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어떤 존속기간이 정해지는데 존속기간을 고려할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대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부동산 등기법에는 순위번호나 아니면 접수일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존속기간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